안녕하세요. 고소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슬럼프가 좀 심하게 와서 조금 쉬었습니다.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여 동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어떻게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쓰게 되었고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저와 관련된 필요한 동영상을 부분만을 예시로 설명드리다 보니 제 사건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셔서 제 사건을 바탕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 국한된 이야기이므로 다른 사건에 얼마나 응용될지는 모르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 헬스장 라커룸에서 가볍게 인사를 하며 알게 된 2살 많은 지금의 사기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대가 같아서 처음엔 가벼운 인사로 그 다음은 함께 보조를 맞춰 운동을 함께 했으며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도중 알게 된 다른 형님인 C와도 친한 사이가 되어 3명이 함께 새벽 시간대에 운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시간이 맞으면 점심 식사도 함께 했으며 주로 새벽 운동 후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테라스에서 수다를 떨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저를 속이기 위해 이미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도중 금감원에서 연락이 와서 잠깐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오겠다 또는 상속 처리 중인 농협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고 오겠다는 등 운동의 흐름을 자주 끊었습니다. 처음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업무 처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19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100억 원대 자산 때문에 상속 처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금감원에서 온 상속 관련 문자를 보여주며 자랑도 하고 제 번호로 그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막을 친 것입니다.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고액의 세금을 낸 관계로 여윳돈이 없다며 다음 달에 상속이 마무리가 되므로 자신이 필요한 자금 80만 원을 시작으로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납부가 지연이 되어 가산세가 나왔다. 주식이 아직 상속이 안 되어 지연이 되고 있다. 주식과 땅 상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상속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가산세가 또 나온다. 아버지 에어부산 주식이 나와 처리하느라 또 지연된다는 등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하였고 설득력도 있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며 우리 사이, 의형제 사이인데 처리 과정을 보여주지 못해 답답하지만 그래도 섭섭하다는 등의 가스라이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소재가 떨어졌는지 상속재산에서 저와 함께할 사업을 위해 제 명의로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제 돈을 투자해야 한다며 그 투자 자금을 저에게 증여를 신청했고 상속을 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도 적게 낸다며 그 대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됐다는 등의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같이 하자고 한 사업은 제 재무관리 업무의 경험을 살려 함께 신용정보회사를 해보자고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취업도 못하게 한 채 상속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기꾼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위한 수작들이었습니다. 믿고 함께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지연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름 알아본 결과 하나둘 거짓말들이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5,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사기꾼에게 카드까지 빌려준 300여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막기 위해 가족들의 신용카드를 생활비와 더불어 돌려막기를 하여 실제 피해액은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에게 모른 척하며 이런 이유로 빌려간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카톡과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추가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이유와 금액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으나 상속이 연기되는 부분에 대한 사기는 전화를 걸어 녹음 파일로 저장하고 직접 만나서는 녹취를 하는 등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내게 사기친 것을 내가 모른 척하며 모두 모았습니다. 막판에는 사기임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현금 보관증을 써주고 신분증도 사진으로 보내주는 등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님 제가 고소할 능력이 없어 괜찮을 거라고 나는 판단한 것인지 아마 둘 다 유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사기친 것에 대한 증거를 내고 돈을 상환하라고 했지만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은 정말 속인 것이 없으니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무릎을 꿇는 것도 이상하고 사기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기꾼과 연락을 끊고 고소장을 직접 쓰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면서 고소장 작성을 시도했으나 어떻게 써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이력서를 2021년 10월에 제출했습니다. 마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람을 뽑고 있었고 타이밍도 좋았고 더 나아가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2021년 11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업무가 벅찼지만 악착같이 배우고 속물하고 해서 변호사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업무여서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배정해달라고 하여 그 변호사 밑에서 그리고 같은 속무 선배 직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내 고소에 응용할 형사사기 고소장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도 일반인이 하기에 벅찼고 결정적인 실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 퇴사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퇴근 후 증거 정리와 함께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 속이 다 문드러지고 분노를 분 단위로 자제하며 정리를 했으며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증거 정리는 녹취록 작성을 의뢰를 위해 녹음 파일을 들으며 녹취록 작성 부분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화와 우울감을 감당하지 못해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하면서 녹취록 증거 정리를 끝마쳤습니다. 4개월을 거친 증거 정리가 끝나고 각각의 증거들을 검색하면서 날짜별로 증거들을 취합한 리스트를 보면서 고소장을 날짜별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증거 정리를 모두 한 뒤 처음 써보는 고소장이라 제가 일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블로그를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한 후 고소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유튜브나 블로그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3번을 새로 쓰고 4번에서 5번 수정 작업을 거쳐 2달 만에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고소장 쓰는 작업이 내게 나에게 주는 고통 중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고소장을 완성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고소장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접수한 내역은 고소장과 증거 자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리안, 상속증여 안내 문자 정리안, 유한자 송금 내역서 및 직접 전달 금액 정리안, 사기꾼이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현금 보관증 및 사기꾼 신분증, 직연 주식 및 추진사업 관련 서류, 사기꾼 상속 처리를 위해 방문한 방문자 사진 정리안, 여기서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들을 정리한 사진을 말합니다. 사기꾼 신상 정보, 사기꾼과의 녹취록, 기타 녹취록, 여기서는 사기꾼이 만났다고 한 금융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 녹음한 녹취록을 말합니다. 사기꾼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 지점장들의 명함 등입니다. 사기꾼이 만났다고 한 지점장들은 사기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가 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고소장을 5-6번 읽으며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모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질문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진술하여 진술서에 작성되도록 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게 되면 진술서를 보여줍니다. 확인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기로 작성을 하면 수사관이 그 수기를 첨부하여 다시 진술서로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상이 없으면 진술서마다 엄지손가락 지인을 한 장 한 장 모두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실 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첫째,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둘째, 이 고소를 통해 사기꾼에게 돈만 받으면 된다. 셋째,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 넷째, 사기꾼에 대한 감정적 분노와 원망의 마음 때문에 고소를 한다. 다섯째, 나는 돈만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진술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면 사기꾼 경찰 조사가 있으나 언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기꾼을 만나기가 어려워 해당 날짜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와서 사기꾼과 싸움이 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언제쯤 사기꾼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알려는 주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인 사기꾼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과 고소장 열람 복사 및 검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조사를 받은 후 거의 20일 후에 사기꾼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사기꾼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걸렸으며 11월 14일 사기꾼은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구속이 되었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 그리고 기소까지 되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판 과정에 대해 제 경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어떤 타이밍이 맞는지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홀로 심격기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